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스톤입니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돌며 수많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은 중동 난민촌부터 아프리카에서 물을 깃는 아이들, 유럽의 이민자 문제까지. 저는 언제나 사람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제안서를 받게 됐어요. 주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이메일 제목은 짧았지만 강렬했죠. 아리 대한민국의 기적 당신이 꼭 봐야 할 이야기.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PD 친구였습니다. 루카, 너라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 중심에는 정책이나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그저 기술 잘 배우고 부지런한 나라 아닌가? 솔직히 말해, 저에게 한국은 그저 빠른 발전을 이룬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장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모방이 빠르다. 인프라가 좋다. 교육열이 세다 이런 식의 피상적인 이미지가 다였죠. 하지만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 기적이 실제로는 전혀 기적 같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내가 본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구해온 다큐의 본질은 정책이나 성과가 아니라 인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느 추운 1월의 아침,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었다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라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솔직히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다녀본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깔끔했고 환승 시스템은 거의 예술 수준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제가 타게 된 공항 리무진 버스는 정시에 도착해 정해진 시간에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서울에 발을 들이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질서정연하다였습니다. 자동차는 신호를 지켰고 사람들은 빠르게 걷되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건물과 간판은 빽빽했지만 어딘가 정돈돼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것도 환승을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저에겐 오히려 의심거리였습니다. 이건 단지 현대화된 시스템의 결과야. 돈 있고 기술 있으면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 발전이 정말 사람들의 힘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첫 인물이 바로 한 서점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던 한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 한복판의 작은 책방에서 아침마다 조용히 신문을 정독한다고 했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하자 살짝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기적이요? 그건 이 나라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일한 결과입니다. 우린 기적을 이룬 적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거죠.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 결혼반지를 내놓고 새벽마다 삽을 들고 도로를 깔았다고요? 그런 얘긴 지금껏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사람들을 만나야죠. 책이 아니라 사람 속에 그 기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촬영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정책 보고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에 결혼반지를 내놓은 90대 할머니,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며 마을을 바꾼 옛 농민,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은 학부모, 그리고 기술을 무기로 세상에 도전하는 20대 스타트업 CEO까지. 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루카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진솔한 삶에 대한 첫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전직 외교관 김정우님. 서울 도심의 한 한옥 카페에서 저는 김정우 전 외교관님을 만났습니다. 한때 냉전 한복판에서 국가의 얼굴로 일했던 분,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시더군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그는 조용히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 지붕 위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루카,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세계 무대에 섰지만 실제 기적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에 달하는 소시민의 선택과 희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 도시로 갔고 밤새워 공장에 나갔고 보험과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진짜 기록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제 안에 꽂혔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외교는 비교적 편하지만 그 뿌리는 농민과 노동자, 이상을 품은 청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눈이 메어왔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윤순자 할머니.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 다음 날 저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공영주차장에서 윤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대의 연세임에도 손톱 사이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인터뷰 시작 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카, 제 결혼 반지를 아세요? 그걸 내놓고 금모으기 운동에 참가했어요. IMF 위기 때요. 그때 나라가 거덜날 위기였고 나라가 없으면 내 반지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눈가에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희생을 했어요. 며칠 굶는다고 죽진 않았죠. 하지만 그 반지는 우리가 공동체를 믿었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의 눈엔 아직도 그날의 단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정기철 이장. 시골마을 새마을 운동 선도자. 이어서 저는 경상북도 한적한 마을로 차를 몰고 이동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정기철 이장님. 새마을 운동의 시작부터 봉사에 앞장섰던 당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농촌엔 전기가 없었고 집은 옹색했습니다. 그가 말하자 제가 카메라로 비춘 오래된 집터에서 장작불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을 전체를 부수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지었어요. 사실 돈도 기술도 없었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억대 도로도 우리 손으로 닦았고 낮에는 땀과 먼지가, 밤에는 웃음과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현장의 냄새와 함께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는 흙투성이 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이영선 학부모이자 소상공인. 서울 외곽의 작은 김밥집 주방. 거기서 만나 인터뷰한 이영선 엄마는 내 꿈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길 바랐어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더 잘 해보자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밥하고 아이 도시락 준비하고 손님 끊기면 조용히 눈물 흘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할 땐 뿌듯했지만 아이 손 흔드는 뒷모습이 더 기억에 남아요. 다섯 번째 인터뷰. 한도윤, 판교 스타트업 청년. 마지막은 가장 현대적인 인터뷰어. 판교 테크밸리에서 만난 한도윤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루카 형, 저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우리 팀은 전 세계 고객을 상대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영어 피칭도 밤샘 개발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청춘의 패기와 아버지 세대에게 배운 땀의 가치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제의 수십 년 노력이 만든 토대에서 가능했어요. 루카의 생각. 이 인터뷰들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시스템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서로를 위해 행동했고 평범한 이들의 희생과 선택이 모여 기적이 된 거였죠.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일상적 용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 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오해와 감정의 전환,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몇 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점점 느꼈던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단순히 경제나 시스템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노부인의 눈물, 농민의 땀, 엄마의 희생, 청년의 도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같이 단단하게 마음에 남았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무너지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방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환승하던 중 갑자기 어금니 쪽에서 툭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먹을 것도 조심스러웠고 계속 불편하고 따끔했죠. 그날 저녁 인터뷰를 마친 후 한 식당에 초대받았는데 제 앞엔 수많은 반찬들과 따뜻한 국, 고기, 김치찌개까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입맛이 안 맞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입안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들 걱정하기 시작했죠. 어머, 그럼 당장 병원 가야죠. 근처 치과 지금 열려 있을 텐데요. 금방 예약할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게 오히려 혼란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치과 예약을 잡는데 최소 며칠이 걸리고 응급진료라도 보험 확인부터 하고 비용이 몇백 달러는 좋게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자. 지금 치료받고 와요. 정말로 진심으로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순간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 너무 간섭 많고 강압적인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들의 배려를 불쾌한 간섭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그들한테 화낸 거냐? 넌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을 이해한다고 믿었는데 사실 하나도 이해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튿날 저는 식사 자리에 있던 한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처에 정말 좋은 치과 있어요. 아는 원장님 계신데 지금 가보자고 하시네요.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한적한 골목 끝 현대식 치과 건물 앞에 섰을 때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접수대에선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유창하게 제 상태를 물어봤고 진료는 10분 만에 시작됐으며 치과 의사는 제게 충치 치료는 물론 레진 교체, 전체 구강 체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료비가 고작 3만 원. 달러로 치면 20달러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진료대기만 3일, 비용은 수백 달러였을 그 상황에서 한국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친구가 말하더군요. 루카, 한국 사람들 그냥 참는 거 싫어해요. 누군가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제 안에 있었던 불편함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참견이 아닌 책임감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내 일처럼 챙기는 마음이 한국에는 존재했던 거죠. 그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의는 때론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에 내재된 인간적 에너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 스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에 어떤 감정도 없었고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날, 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서울의 번잡함과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참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점점이 떨어졌고 주변의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잠재운 듯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떤 장비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가방 속에 있었고 노트북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 있던 묘비에는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용사의 비석. 그 묘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순자 할머니의 손. 주름진 손등 위에 반지가 사라진 자리. 그녀는 말했죠. 내 손에 반지가 없어진 건 괜찮아.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살죠. 정기철 이장님의 눈빛. 시멘트 도로 위에 쌓인 흙먼지를 닦아내며 우리가 깔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김정우 전 외교관의 고백. 나는 수많은 정상과 악수했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밤을 새우던 청년들이었죠. 이영선 엄마의 김밥집. 다 괜찮아요. 아이만 잘 되면 엄마는 언제나 행복해요. 한도윤 대표의 웃음. 우린 늘 부족했지만 부족한 만큼 더 노력했어요. 그게 우리 세대가 배운 방식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를 먼저 내놓았다는 것.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어떤 대가도 없었으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그날 저는 묘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곳,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군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는 어머니의 숨소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늦은 밤 공장에서 돌아오며 헝클어진 옷자락을 펴던 청년의 한숨, 그리고 전쟁터 어딘가에서 남몰래 편지를 접던 병사의 떨리는 손끝. 한국은 그런 사람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지막 촬영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인사를 하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인 서울의 야경. 도심은 반짝였고 강변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으며 멀리 남산타워 불빛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잘 봤니, 루카?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인터뷰 장면들이 가슴을 조여왔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그들이 가진 단단함, 서로를 향한 믿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대신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눈부신 발전 뒤에는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고 그렇게 싸우고 일하고 버티고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동쪽 끝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손으로 만들고 발로 걷고 가슴으로 품은 결과였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영상을 세상에 내보내려 합니다. 다시 한국을 소개하고 싶고 다시 한국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적, 그 뒤에 숨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기록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립니다.